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마음 습관을 고치는 게 중요하다.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는 솔직한 사람에게 돈이 모여든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돈 이야기만 나오면 괜히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에 대해 자주 말하면 속물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돈에 대한 사고방식을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책입니다. 마케팅 컨설턴트이자 동기부여 전문가, 베스트셀러 작가인 혼다 고이치의 이상하게 돈 걱정 없는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저자는 돈에 대한 잘못된 태도 때문에 돈이 모이지 않는 이들을 위해 이 책을 썼다고 하는데요. 당장 따라만 해도 돈복이 생기는 부자들의 생각 습관 27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만물은 모두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돈도 에너지입니다. 돈에 대한 나의 생각과 감정도 에너지입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은 긍정적인 현실을 끌어당기죠. 돈 역시 돈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에게 모여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돈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돈에 휘둘리지 않고 돈을 끌어당기는 진정한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자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돈 할배라는 재미있는 캐릭터를 내세워 대화 형식으로 쉽고 유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따라만 해도 돈복이 생기는 부자 마인드를 알 수 있는 이상하게 돈 걱정 없는 사람들의 비밀,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프롤로그. 어느 날 갑자기 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나 매일 접하는 돈, 우리 눈에는 그저 단순한 종이와 금속으로 보이겠지만 사실 돈에도 사람처럼 의식이 있다면? 나는 26살에 평범한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다. 특별함이라고는 없는 내게 어느 날 갑자기 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믿기 어렵겠지만 진짜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나도 더 이상 설명할 방법이 없다. 늘 가던 편의점에서 항상 사던 상품을 집을 떼었다. 그날따라 무심코 가격표를 봤는데 가격이 조금 오른 게 아닌가? 이 조금이 내게는 큰 문제였다. 상품은 그대로인데 돈은 더 많이 내야 하니까. 하지만 매대를 둘러봐도 눈에 들어오는 게 없었다. 할 수 없이 물건을 들고 계산대로 갔다. 계산을 기다리며 참나, 왜 또 가격이 오른 거야? 라고 마음속으로 욕설을 퍼붓고 있을 때였다. 어디선가 중얼중얼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알바생이 뭐라고 한 건가? 뒤에서 누가 말을 걸었나? 아니면 편의점 스피커에서 나오는 라디오 소리인가? 하고 주위를 둘러봤지만 모두 아니었다. 문득 지갑을 보니 그 안에 돈이 내게 말을 걸고 있는 게 아닌가? 너무 피곤해서 환각을 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무렵 이번에는 말소리가 확실히 들렸다. 이봐, 너 같은 거하고는 도저히 같이 못 있겠다. 이때가 말하는 돈 할배와의 첫 만남이었다. 돈 할배. 도대체 그는 누구인가? 나중에 돈 할배에게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돈인 것 같으면서도 돈 그 자체는 아닌 그런 존재라고 한다. 먼 옛날, 그러니까 돈이 생겨났을 때부터 존재하던 돈의 집합의식이라고나 할까? 아무튼 돈 할배는 모든 돈을 대표하는 존재라 할 수 있다. 그런 존재가 왜 하필 내게 말을 걸었냐고? 내가 돈에 대한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인간의 전형으로 보여서 그만 참지 못하고 말을 걸었다나?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사실 나는 줄곧 로또에 당첨되면 좋겠다. 벼락부자가 되고 싶다고 은근히 바라고 있었다.
물론 도날배는 이런 나의 생각도 다 꿰뚫어 보고 있었다. 나의 감정과 의식, 행동만 보더라도 부티가 나지 않았다는 말을 덧붙이면서 아, 내가 그렇게 없어 보이나? 라며 시무룩해졌지만 곧 마음을 고쳐먹었다. 그래, 어쩌면 이건 하늘이 내게 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부자가 되는데 필요한 감정, 의식, 행동이든 뭐든 다 도날배에게 배우면 되잖아. 이러한 내 생각을 눈치챘는지 도날배도 알려줄 셈이라고 했다. 좋아. 그럼 나와 좀 더 가까워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지금부터 알려주지. 그렇게 도날배의 특별한 가회가 시작되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을까? 한마디로 우리는 요술 지팡이야. 요술 지팡이요? 그게 무슨? 그렇게 당황할 것까지야. 아주 간단해. 돈이 있으면 대부분의 일을 할 수 있거든. 그렇긴 하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도 있잖아요. 물론 그렇지. 하지만 행복의 80%는 돈으로 살 수 있어. 그리고 불행의 90%는 돈으로 막을 수 있지. 실제로 예전에 그걸 깨달은 인간이 있었는데 그 후에 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더니 결국 돈도 많아지고 아주 풍족하게 살게 되었지. 아, 그럼 행복과 불행 모두 돈의 영향이 큰 걸까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 하면 대부분 거부 반응을 보이더구나. 근데 이건 너처럼 돈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야. 하지만 생각해보렴. 너는 어떨 때 행복을 느끼지? 뭘 할 때 즐거움을 느껴? 저는 맛있는 걸 먹을 때 행복하고 여행, 독서, 영화 감상 같은 것도 좋아해요. 아, 이제야 눈치챈 모양이구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여행하는 것, 책과 영화를 보는 것 모두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들이지. 게다가 돈이 있으면 소중한 사람이 힘들어할 때 도와줄 수도 있어. 또 나중에 내가 결혼하고 아이가 생겼을 때 그 애가 하고 싶은 걸 지원해 주려면 당연히 돈이 있어야겠지? 물론 돈이 인생의 전부라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돈이 있으면 더 많은 행복을 느낄 수 있고 혹시 모를 불행을 피할 수 있지. 그거야 뭐, 그렇죠. 듣고 보니 그렇네. 라는 표정이잖아. 우선은 그런 당연한 사실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우리와 친해질 것인가. 이게 중요한 출발점이야. 옛날 이야기에서는 요술 지팡이로 휘두르면 소원이 이루어졌지만 현실에서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야. 돈이야말로 요술 지팡이지. 돈이 곧 요술 지팡이? 듣다 보니 돈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도날배, 돈이 뭔지 더 가르쳐 주세요. 돈에 익숙해지는 법. 자, 이제 우리와 친해지는 비결을 하나 알려줄게. 너무 이론 같은 이야기만 하면 내가 질릴 테니까. 휴, 다행이다. 제발요. 우리와 친해지는 비결. 그 첫 번째 방법은 간단해. 바로 익숙해지는 거야. 돈에 익숙해지라고요? 어차피 매일 돈을 보고 만지고 있어서 이미 익숙한데요? 아, 과연 그럴까? 그럼 너 지금 당장 현금 1,000만 원을 지갑에 넣은 채 무덤덤하게 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어? 네? 그건 못할 것 같아요. 누가 훔쳐가면 어떡해요? 또 지갑을 흘리기라도 하면. 아마 돈 때문에 신경 쓰느라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거예요. 거봐, 그 말이 곧 돈에 익숙하지 않다는 거야. 그런데 왜 그 방법이 돈이랑 친해지는 비결이에요? 돈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우리를 다룰 때 긴장하거나 눈에 불을 켜며 달려들거든. 솔직히 그런 사람한테는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 않아. 게다가 오히려 쫓아오면 도망가고 싶어지거든. 반대로 1,000만 원 정도는 덤덤하게 갖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은 우리에게 익숙해. 우린 그런 사람이 훨씬 안심되기 때문에 가까이 지내고 싶어지지. 1,000만 원을 들고 다니는데도 아무렇지 않다니 저한테는 무리예요. 1,000만 원은 예로 들어본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건 만약 잃어버린다면 3개월 정도 속이 쓰릴 금액이야. 근데 너는 지갑에 얼마씩 넣고 다니니? 요새는 카드를 많이 쓰니까 5만 원 정도 갖고 다녀요.
그 정도 금액이더라도 잃어버린다면 3개월은 속이 쓰리겠지? 액대만 셈치고 금방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럼 월급과 맞먹는 돈을 잃어버린다면 그땐? 월급이요? 그 정도 액수라면 3개월 동안 우울할 것 같아요. 좋아. 그럼 그 금액으로 하자. 지갑에 그 정도의 돈을 넣고 다녀봐. 네? 뭐라고요? 그건 너무 무서워요. 혹시 하루만 해도 되나요? 무슨 소리? 내가 처음에 말해준 걸 잊지 마. 우리랑 친해지려면 우리에게 익숙해져야 한다고 했던 거. 그 정도의 돈을 갖고 다녀도 아무렇지 않을 때까지 해봐. 아, 그게 돈에 익숙해진다는 거군요. 여기서 한 가지 말해두겠는데 만약에 그 돈을 잃어버려도 내 책임은 없는 거다. 하지만 안심해. 돈을 잃어버려도 괜찮을 테니까. 네? 그런 무책임한. 게다가 그렇게나 큰 돈을 잃어버렸는데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글쎄, 괜찮다니까. 어떻게 그렇게 단언하시죠? 다시 벌면 그뿐이잖아. 지금의 너로서는 이해가 안 되겠지만 속는 셈 치고 월급 정도의 돈을 갖고 다녀봐. 그러다 우리에게 익숙해지면 만약에 이 돈을 잃어버려도 다시 벌면 되니까 괜찮아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편해질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건 너무 무모한 것 같아요. 상상만으로도 점점 돈이 없어지는 기분만 드는걸요? 그럴 리가. 오히려 그 반대라고.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해 줄게. 핵심은 우리는 항상 흐르고 있다는 거야. 불황을 호황으로 바꾸는 방법. 혹시 너 불경기랑 호경기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알고 있어? 갑자기 경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물가가 하락하면 불경기가 된다고 배웠던 것 같은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직 갈 길이 멀구먼. 물론 그런 이유도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사람의 감정부터 생각해야 해. 경기라는 건 다분히 사람의 감정에 좌우되는 거니까. 사람의 감정이요? 그래, 호경기라는 건 쉽게 말하면 모두가 우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야. 그건 우리가 얼마나 활발히 유통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 돈의 흐름이 활발하면 호경기, 돈의 흐름이 막히면 불경기인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여기서 문제. 우리의 흐름은 언제 활발해지고 언제 정체되는 걸까? 언제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내가 너무 어렵게 물어봤나? 호경기와 불경기는 어떨 때 발생하는가? 라는 거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지. 이를 잘 보여주는 예가 있거든. 한 기업의 세미나에서 있었던 일인데 말이야. 네, 도날배가 기업 세미나에 참석했다고요? 아니, 나 말고 내 동료. 나는 그때 위에서 상황을 내려다보고 있었지. 그 세미나에서 아주 재미있는 실험이 진행되었거든. 몇 사람이 빙 둘러앉아 있었고 그들에게 고민형과 함께 다음과 같은 지시사항이 내려왔지. 이곳에서는 이 고민형이 화폐입니다. 옆 사람이 자신에게 뭔가를 해주면 고맙다고 말하면서 인형을 건네주세요. 그러자 다들 당혹스러워하면서도 고마워요 라고 말하며 인형을 건넸어. 그러는 사이에 다들 점점 즐거워졌는지 인형을 돌리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지. 뭘 말씀하고 싶으신지 잘 모르겠지만 재미있어 보이긴 하네요. 그리고 잠시 후 사실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인형 등에 달린 지퍼를 열어보세요 라는 멘트가 이어졌어. 참가자들이 지퍼를 열어봤더니 1억 원 정도의 돈이 그 안에 들어있었어. 모두가 깜짝 놀라 어리둥절해하는 사이에 이제 지퍼를 닫고 조금 전과 같은 동작을 계속해주세요 라는 말이 내려왔지. 여기서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났단다. 저라면 벌벌 떨면서 인형을 건넸을 것 같아요. 1억 원이라뇨. 게다가 분위기도 이상해졌을 것 같은데요. 내가 말한 대로였어.
그저 평범한 고민형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안에 1억 원이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 말이야. 금세 인형을 돌리는 속도가 뚝 떨어졌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속도가 다시 빨라졌어. 왜 그랬을까? 아, 인형을 돌리는 사이에 1억 원에 무감각해져서? 바로 그거야. 그 사이 그 돈에 익숙해져 자연스레 감흥도 없어진 거지. 달리 말해 우리를 어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활발히 유통돼. 즉 호황이 찾아오는 거지. 자, 잠깐만요. 그럼 호황은 돈에 익숙한 사람이 많은 상황이라는 말씀이세요? 그래, 맞아. 우리를 어려워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흘러들어온 돈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려고 해. 우리의 흐름을 막아버리는 거지. 이러면 경기가 불황에 빠지기 시작해. 하지만 돈에 익숙한 사람은 우리를 술술 흘려보내. 그리고 돈을 흘려보낼수록 더 많은 돈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걸 알고 있지. 고민형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면 건넬수록 자신에게 돌아오는 횟수가 늘어나는 것처럼 말이야. 이런 게 바로 호황이야. 돌아오는 횟수가 늘어나는 게 중요하다. 결국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단 거군요. 그렇지. 그런데 이 실험은 여기서 끝이 아니야. 사람들이 다시 순조롭게 인형을 돌리기 시작하자 매출이 급상승해 여러분의 보너스가 2배로 올랐습니다. 라는 멘트가 흘러나왔어. 그러자 인형을 돌리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지. 왜 그랬을까? 인형을 많이 돌려 매출이 올라가면 그만큼 보너스도 더 받을 수 있으니까요. 맞아. 그런데 이번에는 매출이 급격히 떨어져 다음 보너스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공지가 올라왔단다. 그랬더니 1억 원이 들어있는 인형이 갖고 싶어졌을 것 같아요. 그랬겠지? 실제로도 인형을 돌리는 속도가 뚝 떨어지고 말았어. 돈도 마찬가지야. 사람들이 돈을 안 쓰면 우리의 흐름은 순식간에 나빠져.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 게 바로 불황이야. 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지 않나요? 보너스를 못 받을지도 모르는 데다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말을 들으면 누구나 돈을 아껴 쓸 것 같아요. 그러니 불황이 돈을 안 쓰는 사람들 탓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과연 정말 그럴까? 내 이야기를 마저 들으면 생각이 달라질걸? 인형을 돌리는 속도가 떨어졌을 때 마지막으로 이런 공지가 나왔지. 매출을 올리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건의해 주세요. 그리고 발표자가 건의사항을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반드시 그거 아주 좋은데요? 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자, 그럼 다시 인형을 돌려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인형의 흐름이 또다시 빨라졌단다. 왜 그랬을까? 내가 그곳에 있다고 상상해보고 한번 말해보렴. 발표만 해도 서로 칭찬해준다고 하셨죠? 존중받는 느낌이 들면서 자신감이 차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다른 사람을 믿고 위해줄 것 같아요. 그렇지. 모두가 그런 기분을 느꼈다면 인형은 어떻게 되었을까? 서로 믿으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자꾸자꾸 인형을 돌렸을 것 같아요. 그 실험에서 참가자들이 경험한 건 한마디로 이런 거야.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으면 기쁨의 에너지가 생겨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돈을 흐르게 하는 에너지라고.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경제를 움직인다는 말씀이신가요? 맞아. 그러니까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 자, 잘 들어봐. 우리는 늘 흐르고 있어. 그 흐름을 빠르게 할지 느리게 할지는 너희 인간들 마음에 달려있지. 그리고 우리의 흐름을 빠르게 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우리와 더 친해질 수 있단다. 흐름을 빠르게 하는 마음이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의 복습이니까. 우리에게 익숙해질 것, 나는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믿고 행동할 것, 그리고 우리는 흐르고 있으니까 잃어버려도 언젠가는 다시 돌아온다고 믿을 것. 이런 마음이 우리를 활발히 흐르게 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불러들이는 에너지가 돼. 내가 큰 돈을 잃어버려도 괜찮다고 말했던 것도 이런 이유야. 이제 내 말을 알아듣겠지? 돈은 항상 흐르고 있으니 나가더라도 들어오기 마련이다.
그렇게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이제야 내가 한 말들을 이해했군. 그리고 그 마음을 유지하려면 나는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해. 아마 지금은 이게 무슨 말인지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 하지만 이거 하나만이라도 잘 기억해둬. 돈은 내보낼수록 더 들어온다. 쓰는 법과 받는 법은 한 몸이야. 우선 내가 알아야 할 것은 돈을 어떻게 쓸까와 어떻게 받을까야. 사실 돈을 쓰는 법과 받는 법은 한 몸이거든. 네, 둘이 정반대가 아니라 하나라고요? 그래, 이 세상이 투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데 투영이 무슨 말인지는 알고 있겠지? 투영이요? 투영이란 쉽게 말해서 타인도 나와 같은 기분으로 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누구나 무의식 중에 내가 괴로워하는 건 다른 사람도 괴로워할 거야. 내가 기뻐하는 건 다른 사람도 기뻐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걸 투영이라고 해. 아, 그렇군요. 그 말씀을 들으니 이제야 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돈과 무슨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돈을 쓰는 게 낙인 사람이어서 기쁜 마음으로 돈을 썼다고 치자. 이때 투영이 작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한번 상상해봐. 내가 만약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돈을 쓸 때 투영이 작용한다면 주변 사람한테도 그런 내 마음이 전달되지 않겠어? 아, 이론대로라면 그렇지만. 그리고 다른 사람이 돈을 쓰면 그 돈이 돌고 돌아 일부라도 너한테 돌아오지 않겠어? 내가 받은 월급은 누군가가 너희 회사에 지불한 돈일 테니까. 네, 그렇죠. 저 그런데 솔직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자, 내 말은 내가 기쁜 마음으로 돈을 쓴다면 주변 사람에게도 그 마음이 전해진다는 거야.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너한테 들어오는 돈도 누군가가 기쁘게 쓴 돈이라고요? 그렇지. 어때? 이제 이해하겠어?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돈을 쓰는 사람은 자신이 받는 돈도 누군가가 기쁘게 쓴 거라고 믿을 수 있어.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지. 자, 그렇다면 어느 쪽이 우리를 기분 좋게 받을까? 그거야 기쁘게 쓴 쪽이겠죠. 그렇지. 기쁘게 돈을 쓰는 사람은 자신이 돈을 받는 것에도 거부감이 전혀 없어. 게다가 이 돈은 누군가가 기쁘게 쓴 것이라고 믿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돈을 받지. 내가 돈을 쓰는 법과 받는 법은 한 몸이라고 한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야. 그리고 이제는 알아챘겠지만 당연히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주는 사람한테 가고 싶지 않겠어? 너도 너를 환영해주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전자와 친해지고 싶잖아. 그 말씀은 곧 기쁘게 돈을 쓰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돈을 받고 있다는 건가요? 바로 그거야. 그렇다면 돈을 쓸 때마다 투덜거렸던 저는 우리를 피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지. 그렇다고 갑자기 돈을 쓸 때마다 기쁘다거나 즐겁다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느 정도 훈련이 필요해. 어때? 한번 해볼 생각이 있어? 네, 해볼게요. 그 사고방식이 돈의 입구를 좁아지게 한다고? 이제 슬슬 돈이 들어오는 쪽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 오, 드디어. 그럼 먼저 하나만 물어보자. 돈은 어떻게 내 주머니에 들어오고 있지? 그거야 뻔하죠. 일한 대가로 받는 거잖아요. 솔직히 일이 즐겁지도 않고 힘든 점도 많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그렇구나. 그럼 너는 돈을 고생과 맞바꾼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고생과 맞바꾼다? 뭐 그러네요. 잘 안 맞는 직장 동료랑 하루 종일 지내야 하고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제시하는 거래처도 상대해야 하니 일이 힘든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도 이 모든 게 월급을 받기 위한 거니까 열심히 버티고 있을 뿐이죠. 그렇다면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겠군. 똑똑히 말해줄 테니 잘 들어.
돈은 고생과 맞바꿔서 들어오는 것이라는 그 생각이 오히려 돈이 들어오는 문을 좁게 만드는 거야. 네? 하지만 노동은 미덕이고 땀 흘리며 일하는 모습은 아름답다는 게 상식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고생을 해야 돈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건데 그게 돈이 들어오는 문을 좁아지게 한다니요. 물론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해. 그런데 그런 생각이 도를 넘어서 돈은 고생과 맞바꿔서 얻는 것이라고 하면 돈이 들어오는 길을 막게 돼. 고생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할수록 손에서 놓기 어려워지게 마련이거든. 그러고 보니 내가 뼈가 휘도록 고생해서 번 돈이니까 아무데나 막 쓸 수는 없어 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기쁘게 쓴다, 감사하며 쓴다, 쉽게 쓴다 등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이상적으로 돈 쓰는 법을 실천할 수가 없겠네요. 게다가 고생한 대신 돈을 얻었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랬을 거라고 믿게 되지. 그러면 돈을 받는 것도 어려워지게 돼. 아, 여기서도 투영이 작용하는군요. 맞아. 고생해서 얻은 돈을 쉽게 놓고 싶지 않다.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고생과 맞바꾼 돈을 쉽게 놓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돈을 내가 받아도 되는 걸까? 라는 식이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 돈이 들어오는 문이 좁아지게 되는 거야. 투영이라는 건 그만큼 강력한 거네요. 더군다나 고생과 돈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건 많은 돈은 곧 많은 고생을 의미해.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고생을 안 하고 싶어 하잖아. 아무리 돈을 원해도 고생은 안 하고 싶어 하니까 수입이 제한될 수밖에 없지. 그렇군요. 많은 돈을 갖고 싶지만 고생은 적당히 하고 싶다. 그러니까 돈을 더 벌 방법을 찾기보다 일을 적당히 하고 마는 그런 심리가 있겠네요. 맞았어. 이해하는 속도가 빨라졌는걸? 그래서 고생과 돈을 결부지으면 무의식 중에 우리를 멀리하는 경우가 생겨나곤 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해야 돈을 벌 수 있으니 일하는 게 매우 즐겁다면 참으로 이상적인 형태일 거야. 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걸 어려워하지. 너도 일이 즐겁지 않다고 투덜거렸잖아. 일이 너무 싫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설레지도 않고 보람도 못 느껴요. 적어도 지금보다 즐겁게 일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 더 즐겁게 일하고 싶다는 거야? 그럼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너는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 무엇을 위해서라뇨? 그거야 당연히 생계를 위해서죠. 부모님이 부자가 아닌 이상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잖아요. 다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내 말은 살기 위해서는 고생스럽더라도 일을 해야 한다. 뭐 이런 건가? 만약 생계를 위해 반드시 일해야 한다는 생각을 없앨 수 있다면 돈은 고생이라는 생각도 바뀌려나? 그런 생각을 없앤다니요. 도대체 어떻게요? 그건 아주 쉬워. 내가 일하는 건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해서 라고 생각하면 돼. 전혀 쉽지 않은데요? 아니야. 아주 쉬워. 생각해봐. 애초에 돈이란 게 뭐지? 쓰면 쓸수록 나에게 이득을 주는 것. 요술지팡이. 그러니까 그래. 돈을 쓰면 이득이 생긴다. 이 말은 곧 돈은 너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거지. 그런 요술지팡이는 일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거니까 결국 일하는 건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 듣고 보니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네요. 생계가 아니라 행복을 위해서라. 하지만 일해서 번 돈을 내 삶에 쓰는 건 틀림없으니까. 그 말은 곧 삶 자체가 행복이라면 일하는 건 행복한 삶을 위해서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바로 그거야. 그게 가장 중요해. 그러니 일상 속에서 더 많은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봐. 행복의 문턱을 낮추고 당연한 것에 감사하는 거지. 그러면 평범했던 일상에서도 행복을 느끼는 횟수가 늘어나고 그런 행복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게 될 거야. 예전보다 일하는 게 분명 즐거워질 테고. 이상하게 돈 걱정 없는 사람들의 비밀 읽어드렸습니다.
책에서 알려주는 부자 마인드 중 몇 가지만 실천해도 우리의 삶이 보다 풍요로워질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